2023년 2월 6일 새벽 4시 17분 튀르키예 남동부를 규모 7.8의 대지진이 강타했습니다. 5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만 채의 건물이 종이장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독일이 시공한 최신 건물조차 41%가 맥없이 주저앉은 처참한 현장. 그런데 폐허 한가운데서 상처 하나 없이 우뚝 서 있는 학교 27채가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붕괴율 41%대 0%. 이 말도 안 되는 숫자를 만들어낸 건 최첨단 장비도 천문학적 자본도 아니었습니다. 오른팔 신경이 끊어진 한국인 엔지니어 단 한 명이었습니다. 독일은 4조 유로를 들고 와서도 이 남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소름 돋는 진실을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한국의 위상이 널리 알려집니다. 한국 화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 이름은 박진호입니다. 27년 전 저는 튀르키예 서부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 파견된 34살의 대한민국 토목 엔지니어였습니다. 60km 떨어진 따뜻한 숙소에 있던 제가 왜 회사 소유의 굴삭기를 무단으로 끌고 지옥 같은 먼지바람 속을 뚫고 달려갔을까요? 1999년 8월 17일 새벽 3시 2분 숙소 라디오에서 긴급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즈미트 인근 규모 7.6 강진, 산간마을 학교 붕괴, 중학생 포함 14명 생매장, 그리고 이어지는 절망적인 한 줄, 여진 위험으로 독일, 일본, 프랑스 구조대 전원 철수. 그 뉴스를 듣는 순간 제 손이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구조대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저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오직 4년 전의 기억뿐이었습니다. 1995년 대한민국 서울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제 아버지는 그 끔찍한 콘크리트 잔해 아래에 깔려 있었습니다. 모두가 가망이 없다고 추가 붕괴 위험이 있다며 철수를 입에 올렸을 때 누군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잔해를 파고 들어갔습니다. 6일 만에 아버지는 기적처럼 살아서 제 품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누군가 포기하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 있다는 것을. 그 기억 하나가 저를 토목 엔지니어로 만들었고 그날 새벽 굴삭기 운전석에 앉혔습니다. 동료가 미쳤냐고 소리쳤을 때 저는 시동을 걸며 대답했습니다. 도로가 없으면 만들면 됩니다. 1999년 8월 17일 새벽 3시 2분 튀르키예 북서부 이즈미트를 규모 7.6의 강진이 덮쳤습니다. 진원지에서 불과 30km 떨어진 산간마을 카라케이, 해발 1800m의 이 작은 마을에는 오스만 제국 시대에 지어진 100년 넘은 석조 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의 유일한 학교이자 아이들의 유일한 미래였습니다. 여름방학 특별 보충 수업을 위해 새벽부터 등교했던 중학생 8명과 초등학생 6명, 총 14명의 아이들이 수천 톤의 돌과 콘크리트 아래 그대로 생매장되었습니다. 굉음과 함께 100년 된 석벽이 힘없이 주저앉는 데는 채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이장 할일과 남자들이 맨발로 뛰쳐나와 맨손으로 돌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뒤집히고 손바닥 살갗이 벗겨졌지만 수톤짜리 석조 벽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콘크리트 틈새로 아이들의 희미한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지만 도로마저 산사태로 끊겨 중장비는커녕 구급차 한 대 들어올 수 없는 완벽한 고립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18시간이 지났을 때 하늘에서 대형 헬기 3대가 나타났습니다. 독일 연방기술구호대 THW 12명, 일본 국제협력기구 재난팀 8명, 프랑스 긴급구조대 10명. 특히 독일은 오스만 제국 시절부터 튀르키예의 철도와 인프라를 깔아온 나라였습니다. 최신 장비에 방진복까지 완벽하게 갖춘 그들의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하늘이 보낸 구원자 그 자체였습니다. 이장 할일은 독일 팀장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최첨단 생명 탐지기가 가동됐습니다. 잔해 가장 깊은 곳에서 심장 박동 10개가 뚜렷하게 잡혔습니다. 모니터에 규칙적으로 찍히는 초록색 파형을 본 어머니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살았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있다. 할일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펼치며 연신 기도를 올렸습니다. 마을 전체가 희망으로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지질조사관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본진 이후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6시간 내 규모 6.0 이상의 강한 여진이 올 확률 70%, 추가 붕괴 위험이 극도로 높습니다. 지금 당장 철수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 한 명이 조사관의 옷자락을 움켜쥐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방금 심장이 뛰는 걸 확인했잖아요. 확인해놓고 그냥 가겠다고요. 독일 팀장 클라우스 베버가 위성전화를 귀에 대더니 본부와 30초도 안 되는 통화를 마치고 대원들을 향해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작업 중지, 전원 장비 회수하고 헬기로 철수한다. 이장 할 일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클라우스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아직 아이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제발 장비라도, 저 철근 절단기라도 남겨주십시오. 우리가 직접 파겠습니다. 클라우스는 노인의 손을 툭 뿌리치며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안전 매뉴얼입니다. 대원의 생명이 최우선입니다. 장비는 연방 자산이라 현장에 남길 수 없습니다. 그는 헬기를 향해 걸어가며 코디네이터에게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지역 건물은 전부 오스만 시대 잔재야. 구조 가치 대비 리스크가 과도해. 보고서에는 현장 판단에 의한 합리적 철수라고 써. 일본 재난팀과 프랑스 구조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구조대원의 안전이 산골마을 아이 14명의 목숨보다 우선이라는 냉정한 판단. 일본 팀장은 이장의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짐을 챙겼고 프랑스 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장비를 회수해 헬기에 실었습니다. 심장 박동이 찍힌 모니터의 전원이 꺼졌습니다. 초록색 파형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던 어머니 하나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촌장의 울부짖음과 어머니들의 절규를 뒤로 한 채 3대의 헬기가 하나씩 먼지를 일으키며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가 산등성이 너머로 완전히 꺼졌을 때 카라케이 마을에는 다시 죽음의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어머니들은 무너진 콘크리트를 부여잡고 혼절했습니다. 할 일은 피투성이가 된 두 손을 멍하니 내려다보며 주저앉았습니다. 선진국이라는 자들이 희망만 던져주고 도망쳐버린 끔찍한 현실. 살아있다는 걸 확인까지 해놓고 모니터 전원을 끄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72시간의 골든타임은 속절없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헬기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산 아래쪽 먼지 속에서 거칠고 둔탁한 엔진 소리가 울려왔습니다. 할 일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먼지 바람을 뚫고 흙투성이 노란색 굴삭기 한 대가 미친 듯이 산길을 기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길이 끊기면 버킷으로 바위를 밀어내고 경사가 급해지면 궤도를 바위에 찍어 박으며 악착같이 올라왔습니다. 60km의 끊어진 산길을 단숨에 뚫고 올라온 것입니다. 마을 앞에 멈춰 선 굴삭기 문이 열리고 땀에 흠뻑 젖은 동양인 남자가 뛰어내렸습니다. 인근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파견 근무 중이던 34살의 한국 건설사 토목 엔지니어 박진호였습니다. 이장 할 일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독일도 일본도 프랑스도 죽는다고 전부 도망갔어. 당신은 도대체 왜 온 거요? 흙먼지를 뒤집어 쓴 박진호는 무너진 학교 잔해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쓱 둘러보더니 굴삭기에서 철제 파이프 묶음을 끌어내리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안 도망갑니다. 제가 다 꺼내겠습니다. 박진호가 굴삭기에서 뛰어내려 무너진 학교 앞에 섰을 때 그의 눈은 이미 잔해의 구조를 읽고 있었습니다. 마을 남자들이 울부짖으며 맨손으로 돌을 빼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진호는 소리쳤습니다. 당장 멈추세요. 지금 무작정 돌을 빼내면 위에서 누르는 하중이 한쪽으로 쏠려서 건물 전체가 완전히 주저앉습니다. 아이들이 압사당합니다. 그는 엔지니어였습니다. 무너진 구조물을 보는 순간 하중이 어디로 쏠려 있는지 어느 돌을 빼면 전체가 붕괴하는지 본능적으로 계산이 섰습니다. 100년 된 오스만 시대의 석조 건물은 기둥부터 완전히 사가 있었습니다. 지붕 역할을 하던 수십 톤의 콘크리트 슬래브들이 카드의 집처럼 아슬아슬하게 겹쳐져 무너져 내린 상태였습니다. 무턱대고 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누르는 수십 톤의 무게를 분산시킬 지지대가 필요했습니다. 이른바 임시지공 설계였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도 도면을 그릴 종이도 없었습니다. 박진호는 먼지투성이 맨바닥에 주저앉더니 주변에서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들고 흙바닥에 도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삼각형 구조의 강관 지지대, 터널 진입 각도, 하중 분산 지점, 34살 엔지니어의 오른손이 거침없이 흙 위를 달렸습니다. 훗날 이 오른손의 신경이 끊어질 것이라고는 이 순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박진호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이장 할 일이 그의 절박한 눈빛을 읽고 사람들에게 튀르키예어로 소리치며 지시를 내렸습니다. 굴삭기에서 가져온 굵은 철제 강관들을 톱으로 잘라 삼각형 모양의 지지대를 만들었습니다. 터널을 뚫듯 잔해 속으로 파고 들어가되 3미터 전진할 때마다 이 강관 지지대를 세워 천장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방식이었습니다. 단순하지만 정확한 공학적 판단이었습니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마을 남자 중 누가 먼저 들어갈 것인지 서로 눈치를 보고 있을 때 박진호가 먼저 랜턴을 집어들고 가장 좁고 위험한 틈새 앞에 엎드렸습니다. 할 일이 소스라치게 놀라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당신은 설계자 아닙니까? 밖에서 지휘를 해야지 직접 들어가면 어떡하시오? 박진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에서 하중 상태를 직접 눈으로 봐야 합니다. 잘못 판단하면 지지대 위 위치가 틀어지고 위치가 틀어지면 전부 무너집니다. 제가 들어가야 합니다. 박진호는 랜턴 하나를 입에 물고 좁은 틈새로 상체를 밀어 넣었습니다. 콘크리트 분진이 폐를 찌르고 들어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날카로운 철근이 등과 어깨를 핥히었지만 이를 악물고 조금씩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랜턴 불빛이 비비추는 범위는 고작 1미터 남짓, 그 너머는 콘크리트 분진으로 가득 찬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첫 번째 강관 지지대를 세우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땅이 요동쳤습니다. 여진이었습니다. 머리 위를 덮고 있던 수십 톤의 콘크리트 잔해들이 삐걱거리며 흙먼지를 쏟아냈습니다. 밖에서 할 일과 어머니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나도 끝이다. 하지만 박진호는 입술을 깨물고 첫 번째 지지대를 쐐기처럼 박아 넣었습니다. 철제 파이프가 엄청난 하중을 받으며 미세하게 휘어졌지만 이내 굳건하게 버텨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계산이 맞았습니다. 밖으로 기어나온 박진호의 작업복은 이미 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 일이 물을 건넸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두 번째 진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잔해 속에 14명의 아이들이 있다. 그중 10명의 심장이 아직 뛰고 있다. 72시간의 골든타임에서 이미 24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48시간, 1분도 허비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피말리는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진호는 두 번째로 잔해 속에 기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더 좁은 틈새로. 강관 지지대를 하나 세울 때마다 3미터씩 전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콘크리트 슬래브 사이의 간격은 성인 남자의 어깨 너비보다 좁았습니다. 배를 바닥에 대고 도마뱀처럼 기어야 했습니다. 등이 천장에 닿을 때마다 날카로운 철근이 작업복을 찢고 살갗을 파고들었습니다. 피가 등줄기를 따라 흘러내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콘크리트 분진이 폐 깊숙이 파고들어 목구멍이 사포로 긁히는 것 같았습니다. 6시간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지지대를 세우고 3미터를 더 전진했을 때 갑자기 천장에서 돌조각이 후두둑 떨어져 내렸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잔해 전체가 미세하게 기울고 있었습니다. 여진 때문이었습니다. 박진호는 숨을 멈추고 천장의 균열 패턴을 읽었습니다. 하중이 왼쪽으로 쏠리고 있다. 세 번째 지지대의 각도를 15도 수정해야 한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판단이 틀리면 머리 위 수십 톤이 그대로 내려앉는다. 박진호는 이를 악물고 강관의 각도를 꺾어 세 번째 지지대를 박아 넣었습니다. 기울어지던 잔해가 미세한 진동과 함께 멈췄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던 식은땀이 턱 끝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12시간째 네 번째 지지대를 세우고 가장 좁은 틈새를 빠져나간 그 너머에서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랜턴 불빛 끝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벌벌 떨고 있는 작은 여자아이가 보였습니다. 이장 할일의 7살 난 손녀 아이셰였습니다. 아이는 두려움에 질려 울지도 못하고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은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아이가 깔려있던 12시간 동안 손톱으로 긁어낸 듯한 작은 흙무더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7살짜리가 손톱이 빠지도록 혼자서 흙을 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진호가 손을 뻗어 아이의 어깨를 건드리자 아이셰가 화들짝 놀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괜찮아, 아저씨가 왔어. 이제 나갈 수 있어.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 박진호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어떤 언어보다 정확했습니다. 아이가 떨리는 두 팔로 그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작은 심장의 박동이 박진호의 가슴에 직접 전해졌습니다. 살아있다. 이 아이는 살아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좁은 터널을 빠져나와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을 때 카라케이 마을 전체가 떠나갈 듯한 환호성에 휩싸였습니다. 할 일은 손녀를 끌어안고 무릎이 꺾이며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70대 노인의 입에서 아이처럼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셰의 어머니는 박진호의 피투성이 손을 붙잡고 이마에 대며 연신 기도를 올렸습니다. 독일 최정예 구조대도 포기하고 도망친 지옥에서 한국인 엔지니어 한 명이 만들어낸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환호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잔해 아래에는 아직 13명의 아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골든타임 72시간 중 이미 설사 6시간이 흘러 있었습니다. 박진호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다시 잔해 속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40시간째 두 번째 아이를 끌어냈습니다. 왼쪽 다리가 부러진 11살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을 밖으로 넘기고 돌아서려는 순간 뒤쪽 지지대 하나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비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관이 쇠가 비명을 지르듯 끼익 소리를 냈습니다. 박진호는 반사적으로 달려가 온몸으로 강관을 받쳤습니다. 어깨뼈가 으스러질 것 같은 무게가 짓눌렀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티는 사이 마을 남자 2명이 기어들어와 보조 강관을 끼워 넣었습니다. 지지대가 겨우 안정되었을 때 박진호의 양쪽 어깨에는 강관 자국이 시퍼렇게 찍혀 있었습니다. 할 일이 밖에서 외쳤습니다. 제발 나와서 좀 쉬시오. 이러다 당신이 먼저 죽소. 박진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5번째 지지대를 세우고 다시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48시간째 잔해 더 깊숙한 곳에서 3번째와 4번째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아이의 몸은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9살 소녀였습니다. 옆에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자꾸 자기만 자려고 해서 제가 계속 흔들었어요. 근데 안 일어났어요. 박진호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차갑게 굳어버린 작은 손을 잡았을 때 손끝에서 전해지는 것은 온기가 아니라 돌덩이 같은 냉기뿐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아저씨가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소녀를 밖으로 안고 나왔을 때 어머니의 절규가 산등성이를 울렸습니다. 박진호는 눈물을 닦을 겨를도 없이 다시 잔해 속으로 몸을 밀어넣었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에 한 뼘이라도 더 파야 했습니다. 살아있는 아이들에게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감정을 완전히 꺼버렸습니다. 엔지니어의 뇌로만 움직였습니다. 52시간째에 3명을 추가로 구출했습니다. 55시간에 8번째 아이를 끌어내면서 박진호의 손가락 피부가 전부 까졌습니다. 철근을 잡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장갑은 이미 6시간 전에 찢어져 버렸고 맨손으로 콘크리트 파편을 움켜쥐어야 했습니다. 손바닥 전체가 벌겋게 드러난 살케 위에 피와 시멘트 가루가 범벅이 되어 굳어 있었습니다. 할 일이 안에 넣어준 물병의 물을 손에 부으면 상처 틈새로 스며드는 통증에 이가 절로 갈렸습니다. 60시간째에 9번째 아이를 끌어냈습니다. 3일 가까이 1분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쓰러질 것 같아 일부러 까진 손가락을 철근에 문질러 통증으로 의식을 붙잡았습니다. 눈앞에 환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잔해 속 어둠에서 삼풍 백화점에 무너진 콘크리트가 겹쳐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6일 만에 구조대원의 등에 엎여 나오던 그 장면이 랜턴 불빛 사이로 깜빡거렸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아이들의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65시간째에 10번째, 68시간째에 11번째 아이를 무사히 밖으로 빼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진호를 마치 하늘이 보낸 구원자처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1명의 아이가 살아나올 때마다 박진호의 몸은 한 겹씩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두 눈은 충혈로 벌겋게 물들어 있었고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 굴삭기 궤도에 기대어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이제 남은 아이는 단 한 명, 13살 소년 에미르뿐이었습니다. 에미르는 무너진 학교 건물 구조상 가장 깊고 위험한 곳에 깔려 있었습니다. 박진호가 설치한 임시 지공의 한계 지점을 넘어서야만 닿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계 지점 너머로는 지지대를 세울 공간조차 없었습니다. 들어가면 머리 위 수십 톤의 콘크리트를 맨몸으로 견뎌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박진호가 다시 랜턴을 켜고 들어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위쪽 산등 성이에서 거대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질조사관이 경고했던 대규모 여진이 마침내 시작된 것입니다. 땅이 미친 듯이 흔들렸고 잔해 곳곳에서 돌덩이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박진호가 세워놓은 지지대 2개가 동시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장 할일이 박진호의 허리를 양팔로 감싸 안고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들어가면 당신도 죽습니다. 제발 나오세요. 마을 남자 서너 명이 달려들어 박진호의 팔과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박진호는 잔해 깊은 곳에서 에미르의 희미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저씨, 다리가 안 움직여요. 살려주세요. 13살 소년의 갈라진 목소리가 콘크리트 틈새를 비집고 나왔습니다. 독일 구조대라면 여기서 메뉴를 핑계로 돌아섰을 것입니다. 클라우스 베버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전을 스쳤습니다. 안전 매뉴얼입니다. 대원의 생명이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그는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4년 전 삼풍백화점 잔해 속에서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았던 누군가의 아들이었습니다. 박진호는 자신을 붙잡은 손들을 하나씩 뿌리치고 무너져 내리는 콘크리트 틈새로 제 몸을 던졌습니다. 몸을 던지는 순간 등 뒤로 거대한 흙더미가 쏟아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입구가 절반쯤 막혔지만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랜턴 불빛 하나에 의지한 채 피투성이가 된 두 손으로 흙을 파고 날카로운 철근들을 부러뜨리며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잔해가 삐걱거릴 때마다 등 위로 시멘트 가루가 소나기처럼 쏟아졌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1m, 2m, 3m. 에미르, 내 목소리 들리니? 아저씨 여기요. 가장 깊숙한 곳, 지지대조차 세울 수 없는 불안정한 공간이었습니다. 콘크리트 슬래브가 에미르의 왼쪽 다리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탈진 상태였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흐릿한 눈동자 속에 아직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박진호가 다가가 먼지투성이 얼굴을 손등으로 닦아주자 에미르가 희미하게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파요. 13살 소년의 소나기에 놀라울 만큼 강한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72시간을 혼자 버텨낸 것입니다. 그 순간 머리 위에서 불길한 괴음이 다시 울렸습니다. 여진이 본격적으로 몰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땅이 다시 요동쳤고 머리 위를 덮고 있던 수백 톤의 잔해들이 삐걱대며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밖에서 할일과 마을 사람들의 비명 섞인 절규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박진호는 굴삭기에서 가져온 마지막 강관 하나를 슬래브 밑으로 밀어넣고 지렛대 삼아 온 힘을 다해 들어올렸습니다. 3일간 잠 한숨 못 자고 수십 번 잔해를 오간 팔에 남은 힘이라곤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힘이 났습니다. 삼풍백화점 잔해 속에서 구조대원의 등에 엎여 나오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사람처럼 지금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산다. 팔 근육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를 악물자 잇몸에서 피가 터졌습니다. 슬래브가 겨우 10cm쯤 들어 올려졌습니다. 에미르, 지금이야. 다리 빼. 소년이 필사적으로 몸을 비틀어 다리를 빼냈습니다. 나왔다. 박진호는 에미르의 허리를 움켜쥐고 잔해 밖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지렛대로 쓰던 강관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튕겨나갔습니다. 수톤짜리 콘크리트 덩어리가 굉음과 함께 쏟아져 내렸습니다. 본능적으로 에미르를 바깥쪽으로 힘껏 밀쳐냈습니다. 하지만 박진호의 몸은 미처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오른팔을 강타했습니다. 무너져 내린 콘크리트 슬래브가 오른팔을 그대로 짓누른 것입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고막을 때렸고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숨통이 끊어질 듯한 고통에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밖으로 밀려나간 에미르가 피투성이가 된 박진호를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할일과 마을 남자들이 미친 듯이 달려와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른팔을 누르고 있는 슬래브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점점 멀어지는 와중에도 박진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에미르는 빠져나갔구나. 14명 중 13명, 아이들은 거의 다 살렸다. 다행이다. 4시간이 지났을 무렵 마을 사람들의 처절한 사투 끝에 박진호는 잔해 속에서 끌어올려졌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튀르키예 군 의료 헬기에 실려 이스탄불의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72시간의 사투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진호가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의사는 참혹한 선고를 내렸습니다. 팔은 절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오른손 신경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다시는 예전처럼 손을 쓸 수 없을 겁니다. 토목 엔지니어에게 오른손은 목숨과도 같습니다. 수천 장의 도면을 직접 손으로 그리고 계산기를 두드리며 현장을 지휘하는 직업, 펜조차 제대로 쥘 수 없게 된 오른손을 내려다보며 박진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건가? 절망감이 하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울 본사에서 당장 귀국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박진호 씨, 고생 많았습니다. 오른손으로 도면을 못 그리면 현장 투입은 불가능합니다. 본사로 돌아와서 산재 처리받고 편히 쉬세요. 회사의 배려였지만 박진호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매해놓고 병실 창밖 멍하니 바라보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힘없이 늘어진 오른팔을 볼 때마다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34살에 엔지니어 인생이 끝나버렸다는 사실이 천장처럼 짓눌렀습니다. 귀국을 사흘 앞둔 어느 오후,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낯익은 얼굴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장 할 일과 잔해 속에서 끌어낸 아이들이었습니다. 상간마을에서 이스탄불까지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 8시간을 달려온 것입니다. 목발을 짚은 에미르가 맨 앞에 서 있었습니다. 13살 소녀는 박진호의 붕대 감긴 오른손을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소년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뚝 떨어졌습니다. 아저씨,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죄송해요. 박진호는 힘겹게 왼손을 들어 에미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다. 그때 에미르가 박진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학교 다시 지어주실 수 있어요. 아저씨가 지으면 다시는 안 무너질 것 같아요. 순간 둔기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진호는 무너진 카라케이 학교를 떠올렸습니다. 100년 된 오스만 시대의 잔재, 애초에 아이들의 안전 따위는 안중에도 지어진 껍데기, 독일 정부에 수십 년간 보수를 요청했지만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던 그 방치된 건물, 그 학교는 처음부터 무너지게 지어진 거였다. 그래서 아이들이 생매장될 뻔했던 거다. 박진호는 자신의 오른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더 이상 펜을 쥘 수 없는 손, 하지만 왼손은 아직 멀쩡했습니다. 할 일, 저 한국으로 안 돌아갑니다. 제가 이 아이들 학교 다시 짓겠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학교로 말입니다. 할 일에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에미르가 박진호의 왼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13살 소년의 소나기에 72시간을 버텨낸 그 강한 힘이 다시 느껴졌습니다. 그날로 박진호는 서울 본사에 사직서를 팩스로 보냈습니다. 동료들은 미쳤냐며 펄쩍 뛰었고 아내 윤서연은 수화기 너머로 오열했습니다. 여보, 팔도 다쳤는데 왜 거기서 고생을 사서 해? 당장 돌아와. 박진호는 묵묵히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나 여기서 꼭 해야 할 일이 생겼어. 수화기 너머로 아내의 울음소리가 한참 동안 이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박진호는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반드시 돌아갈게. 하지만 지금은 아직 아니야. 그때부터 처절한 재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왼손으로 글씨를 쓰고 밥을 먹고 도면을 그리는 연습을 매일 12시간씩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펜을 잡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왼손 검지와 중지 사이에 펜을 끼우면 한 획도 긋기 전에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직선 하나를 그으려면 온 신경을 집중해야 했고 그마저도 지렁이가 기어간 듯 비틀어졌습니다. 삐뚤빠뚤한 선을 볼 때마다 답답함에 소리를 지르며 도면을 수십 번씩 찢어버렸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이 병실 바닥에 눈처럼 쌓였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에미르의 간절한 눈빛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다시 펜을 집었습니다. 6개월 후 박진호는 기어코 왼손으로 첫 번째 설계 도면을 완성해냈습니다. 완벽한 직선은 아니었습니다. 오른손으로 그렸던 시절의 날카로운 정밀함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치만큼은 단 1mm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내진 설계도였습니다. 규모 8.0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그가 6개월간 왼손에 새긴 것은 글씨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겠다는 맹세였습니다. 카라케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흙과 돌을 나르며 첫 번째 학교를 지었습니다. 현지 자재를 최대한 활용하고
마을 청년들에게 직접 건축 기술을 가르쳐 비용을 줄였습니다. 첫 번째 학교가 완공되던 날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할 일은 박진호의 왼손을 잡고 춤을 추었고 에미르와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박진호는 튼튼한 콘크리트 기둥을 손바닥으로 쓸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무너지지 않는 것을 짓는 게 진짜 엔지니어지. 그렇게 1년연, 10년, 20년이 흘렀습니다. 카라쾌이를 시작으로 박진호는 튀르키예 전역의 오지 마을을 돌며 무너지지 않는 학교와 다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우기만 되면 불어난 강물에 아이들이 떠내려가던 마을에는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 다리를 놓아주었고 벽이 갈라지고 지붕이 내려앉은 위험한 학교들은 모두 허물고 새로 지었습니다. 박진호의 굽어진 오른팔을 본 현지 사람들은 그를 외팔의 건축가라 불렀습니다. 그가 지은 학교가 27채, 다리가 19개에 이르렀을 때 튀르키예 정부에서도 공로를 인정해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은 수많은 건물들 뒤에는 2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족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언제 와? 화면 너머로 이제 막 유치원에 입학한 딸 서연이가 물어볼 때마다 박진호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왼손으로 첫 도면을 완성했던 바로 그해 아내에게서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가 태어나는 순간에도 처음 걸음마를 떼던 순간에도 박진호는 튀르키예의 공사 현장에 있었습니다. 여보, 서연이가 아빠 얼굴을 기억 못해. 유치원 친구들이 아빠 팔이 왜 그러냐고 놀렸대. 얘가 매일 울어. 수화기 넘어 아내의 울음 섞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박진호는 남몰래 숨죽여 울었습니다. 내가 남의 나라 아이들 학교 지어주겠다고 정작 내 딸에게는 상처만 주고 있구나.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박진호를 붙잡아 준 건 오히려 아내였습니다. 당신이 짓는 그 학교 덕분에 수많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잖아. 우리 서연이는 내가 잘 키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 당신을 믿어. 그 한마디가 27년을 버티게 한 힘이었습니다. 박진호는 눈물을 삼키며 도면에 집중했습니다. 내가 짓는 이 건물들이 언젠가 서연이에게 자랑스러운 아빠의 증거가 될 거야. 그런 세월을 보내는 동안 에미르도 자라고 있었습니다. 13살의 콘크리트 잔해 속에서 살아나온 소녀는 매일 아침 박진호가 지어준 첫 번째 학교의 벽돌을 쓰다듬으며 등교했습니다. 아저씨가 지은 학교야. 절대 안 무너져. 박진호가 땀 흘려 지은 교실에서 에미르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16살에 그의 재능을 알아본 박진호가 사비를 털어 앙카라의 명문 고등학교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에미르는 21살의 전액 장학생으로 독일 최고 공과대학 아행 공대에 입학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에미르가 지배국이었던 독일의 심장부에서 뼈저리게 깨달은 것은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약소국의 인프라를 어떻게 방치하고 착취하는지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는 25세 튀르키예로 돌아오자마자 에너지부에 입부하며 맹세했습니다. 이 나라의 인프라를 더 이상 외국에 종속시키지 않겠다. 그의 탁월한 정책 기획력과 강직한 성품은 곧 정부 수뇌부의 눈에 띄었고 불과 40살의 나이에 에너지부 차관이라는 파격적 인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박진호가 27년간의 기록을 모두 걸고 지어올린 건축물들이 상상조차 못한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2023년 2월 6일 새벽 4시 17분 튀르키예 남동부를 규모 7.8의 대지진이 강타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재앙이었습니다. 박진호는 당시 남동부에서 400km 떨어진 중부 산간 마을에서 26번째 학교의 마지막 외벽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숙소 침대에 누운 순간 땅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이 박살나고 벽이 갈라지며 엄청난 괴음이 고막을 찢었습니다. 본능적으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마을 전체가 비명과 흙먼지로 뒤덮였습니다. 불과 몇 초 만에 흙벽돌로 지은 전통 가옥들이 형체도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속보는 참혹했습니다. 진원지 가지안테프 인근 도시 전체가 잿더미로 변했고 사망자가 시간 단위로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27년 전의 악몽이 수천 배로 커져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 순간 박진호의 머릿속을 스친 건 오직 하나였습니다. 카라쾌이, 내가 지은 학교들은. 박진호는 트럭에 시동을 걸고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끊어진 도로는 우회하고
바위가 길을 막으면 차를 버리고 뛰었습니다. 27년 동안 왼손으로 도면을 그리고 현지 청년들과 땀 흘리며 지어 올린 27채의 학교와 19개의 다리. 만약 무너졌다면 그 안에 있던 아이들의 목숨은 두려움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로 도착한 마을에서 박진호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흙벽돌 집들은 모조리 붉은 흙더미로 변해 있었습니다. 온전한 건물이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흙먼지가 걷히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폐허가 된 마을 한가운데 박진호가 2008년에 지은 네 번째 학교가 상처 하나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학교 안에는 집을 잃은 주민 수백 명이 빽빽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내진 설계가 규모 7.8의 강진을 완벽하게 견뎌낸 것입니다. 사람들은 박진호를 보자마자 달려와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진호 아바가 지은 학교가 우리를 살렸어요. 그 길로 박진호는 27채의 학교와 19개의 다리를 모두 확인하기 위해 며칠 밤낮을 달렸습니다. 결과는 기적이었습니다. 단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단 하나의 기둥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벽에 작은 금이 간 곳은 있었지만 구조적 결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건물이 박살나고 도로가 끊긴 참혹한 현장에서 박진호가 지은 다리들만이 고립된 마을을 이어주는 유일한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호 물품을 실은 트럭들이 그가 넣은 다리를 건너 이재민들에게 닿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27년 전 오른팔을 잃었던 카라퀘이 마을이었습니다. 마을은 처참했습니다. 대부분의 집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가장 높은 곳, 박진호가 처음으로 완공했던 그 학교만큼은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는 임시 텐트가 빼곡했고 현관 앞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지팡이에 의지한 채 서 있었습니다. 이장 할 일이었습니다. 90대가 된 그는 박진호를 보자 지팡이를 내던지고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진호, 네가 27년 전에 지은 이 학교가 오늘 밤 우리 마을을 살렸다. 건물이 흔들릴 때 모두가 이 학교로 달려왔어. 네가 없었다면 우리는 전부 죽었을 거다. 박진호는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며칠 뒤 튀르키예 전역에 놀라운 뉴스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외팔의 한국인 건축가가 지은 27채의 학교, 강진 속 붕괴율 0%. 주변의 독일 설계 신축 건물들이 41%나 맥없이 주저앉은 것과 대비되며 박진호가 현지 자재와 내진 설계로 지어 올린 학교들은 기적의 학교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진 당일 27채 중 9곳이 수천 명의 이재민을 수용하는 대피소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튀르키예 국민들은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박진호는 모든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진의 상흔이 채 가시기도 전 수도 앙카라의 정부 청사에서는 튀르키예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조 원의 돈이 걸린 흑해 연안 초대형 해상풍력 프로젝트. 유럽의 에너지 위기 속에서 튀르키예를 유럽 재생에너지 허브로 탈바꿈시킬 국가 사활 사업이었습니다. 27년 전 매뉴얼을 핑계로 아이들을 버리고 헬기를 타고 떠났던 바로 그 독일이 이번에는 수조 원의 돈다발을 들고 튀르키예의 바다를 삼키기 위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앙카라 국제공항에 독일 에너지 대기업 지멘스 에너지의 전용기가 미끄러지듯 내려앉았습니다. 수석 부사장 슈테판 크라우스. 아르마니 정장에 몽블랑 만년필을 안주머니에 꽂은 그는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홀짝이며 여유롭게 넥타이를 고쳤습니다. 튀르키예의 인프라는 오스만 시대부터 우리 독일이 깔아놓은 것입니다. 이번에도 당연히 우리 차지일 겁니다. 그의 얼굴에는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가 내민 패키지는 4조 유로 장기 차관에 EU 전력망 직접 연결까지 약속한 압도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독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은 최첨단 해상 터빈 기술과 3조 원을 들고 뛰어들었고 중국의 거대 국영 기업은 1대1로를 앞세워 세계 최저가 시공을 장담하며 압박했습니다. 그 틈새에 한국 컨소시엄도 있었습니다. 한전과 두산 에너빌리티, 포스코 에너지가 연합한 드림팀이었지만 자금 규모에서는 독일과 중국에 밀리는 언더독이었습니다. 며칠 뒤 슈테판은 흑해 염한 현장을 점검하겠다며 이스탄불 공항을 통해 재입국했습니다. 독일 여권이면
당연히 VIP 대접을 받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안 검색대에 선 순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검색대 직원은 독일 여권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가방을 모두 여십시오. 서류도 전부 확인해야겠습니다. 슈테판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나는 지멘스 에너지의 수석 부사장이요. 이 나라의 철도를 깔아준 것도 독일인데 나를 수색하겠다고. 직원은 싸늘했습니다. 규정입니다. 30분 걸립니다. 슈테판과 수행원들은 수십 명의 시선 속에서 가방을 열고 속옷까지 뒤적이는 굴욕을 맛봐야 했습니다. 바로 옆줄이었습니다. 슈테판이 분노로 씩씩거리고 있을 때 흙 묻은 낡은 등산복 차림의 동양인 청년이 걸어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커다란 배낭을 맨 누가 봐도 배낭 여행객이었습니다. 슈테판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저런 차림이 이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할 리가 없지. 청년이 짙은 녹색 여권을 꺼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이었습니다. 그 순간 공항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무뚝뚝하게 슈테판을 신문하던 바로 그 심사관이 한국 여권을 확인하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옷매무새를 가다듬더니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며 깊숙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코레 호시 겔딘. 한국인 환영합니다 형제여. 심사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국 사람은 검사 안 합니다. 그냥 지나가세요. 우리나라는 당신들의 집입니다. 심사는 단 3초 만에 끝났습니다. 심사관은 주머니에서 사탕까지 꺼내 청년의 손에 쥐어주며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조사실 유리창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슈테판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왜 한국인한테만 특별 대우를 하는 거야? 슈테판이 통제선을 넘으며 소리치자 심사관은 매서운 눈빛으로 쏘아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은 돈을 들고 장사하러 왔지만 한국은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이요. 슈테판이 되물었습니다. 가족, 8,000km나 떨어진 나라가 무슨 가족이란 말이요. 심사관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27년 전 이즈미트 대지진 때 한쪽 팔을 잃어가며 우리 아이들을 살리고 무너지지 않는 학교를 지으신 사람이 바로 한국인이요.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지. 슈테판의 등줄기에 서늘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슈테판은 비서에게 지시해 그 한국인 엔지니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뜬 통계 보고서 앞에서 그는 들고 있던 와인잔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2023년 대지진 피해 분석. 독일이 오스만 시대부터 깔아놓은 인프라 및 독일 설계 건축물 붕괴율 41%. 한쪽 팔이 없는 한국인 엔지니어가 27년간 지어올린 학교 27채, 다리 19개, 붕괴율 0%. 슈테판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왜 한국인은 남았습니까? 현지 코디네이터에게 쉰 목소리로 묻자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을 짓는 게 진짜 엔지니어라고요. 다음 날 앙카라 정부 청사 장관급 최종 회의. 대리석 테이블 양쪽으로 독일, 일본, 중국, 한국의 대표단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은 상석의 튀르키예 핵심 강요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에너지부 장관 아이셰 데미르, 재무부 장관, 산업부 장관. 하지만 슈테판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아이셰 장관의 오른쪽에 앉은 남자였습니다. 예리한 눈빛의 40살 청년, 최연소 에너지부 차관 에미르 카라한. 슈테판은 어젯밤 조사한 자료를 떠올리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에미르의 바지단 아래로 살짝 드러난 발목에는 27년 전 수톤짜리 콘크리트에 깔렸던 흉터가 훈장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발표 순서는 독일, 일본, 중국, 한국이었습니다. 슈테판이 특유의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단상에 올랐습니다. 튀르키예와 독일은 오스만 시대부터 인프라를 함께 건설해온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4조 유로의 장기 차관과 EU 전력망 직접 연결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합니다. 몇몇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고 슈테판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일본은 정밀 기술력을, 중국은 최저 물량 공세를 폈습니다. 한국 컨소시엄의 발표자는 성실하게 기술적 우위를 설명했지만 회의장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비공개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재무부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합리적으로 봅시다. 4조 유로의 EU 전력망까지 독일 제안이 압도적입니다. 산업부 장관이 반박했습니다. 가격만 보면 중국의 최저가도 매력적입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은 누구의 입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슈테판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 내내 굳은 표정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던 에미르 차관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회의장의 순식간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에미르는 자리에서 일어나 참석자들을, 특히 슈테판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비즈니스와 합리성 좋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저는 여러분께 27년 전 이 땅에서 벌어졌던 한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슈테판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손바닥에 축축한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27년 전 겨울, 이즈미트 대지진이 카라케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학교가 무너졌고 14명의 아이들이 생매장되었습니다. 에미르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넓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그때 독일 THW가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최첨단 장비를 싣고 위풍당당하게 나타났죠. 생명 탐지기로 아이들의 심장 박동까지 확인해 놓고는 여진이 위험하다며 매뉴얼을 핑계로 가장 먼저 헬기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모니터에 초록색 파형이 찍히는 걸 우리 어머니들에게 보여준 다음 전원 버튼을 끄고 떠났습니다. 아이들이 콘크리트 속에서 숨을 헐떡이며 죽어가고 있을 때 말입니다. 에미르의 시선이 벼락처럼 슈테판에게 꽂혔습니다. 슈테판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꾹 다문 채 식은 땀을 흘렸습니다. 에미르가 테이블을 짚으며 상체를 앞으로 숙였습니다. 모두가 떠난 그 지옥에 오직 한 사람만이 낡은 굴삭기를 몰고 달려왔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72시간 동안 잠 한숨 자지 않고 맨손으로 철근을 꺾어가며 아이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이를 구하던 순간 무너져 내리는 수톤짜리 콘크리트를 자신의 몸으로 막아냈습니다. 에미르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붉어진 눈시울에 고인 눈물이 조명빛에 반짝였습니다. 그 한국인은 자신의 엔지니어 생명인 오른팔 신경을 잃고 제 목숨을 살렸습니다. 27년 전 그 잔해 속에서 마지막으로 살아나온 13살짜리 중학생이 바로 접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에미르가 서류초를 집어들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2023년 대지진 통계 보고서입니다. 독일이 오스만 시대부터 깔아놓은 인프라와 독일 설계 건축물 무려 41%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외팔의 한국인 엔지니어가 현지 자재로 지은 27채의 학교와 19개의 다리는 단 하나의 기둥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에미르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는 신뢰입니다. 독일은 오늘 4조 유로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27년 전 우리 아이들이 잔해에 갇혀 절규할 때 그들은 매뉴얼이라는 휴지 조각을 흔들며 우리를 버렸습니다. 돈은 모자라면 빌리면 되고 이자는 갚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익을 쫌아 도망가는 자들에게 우리 조국의 에너지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자기 팔을 잃으면서까지 남의 아이를 구하고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는 신뢰를 지어올린 나라. 우리는 그 신뢰에 조국의 미래를 걸어야 합니다. 에미르가 아이시 에너지부 장관을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는 에너지부 차관으로서 흑해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 컨소시엄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아이샤 장관이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일어나 장관들을 한 명씩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재무부 장관이 헛기침을 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산업부 장관도 외교부 장관도 말없이 동의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이샤 장관이 의사봉을 들었습니다. 결과는 만장일치였습니다.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었습니다. 슈테판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4조 유로의 자본력도, 오스만 시대부터 이어진 역사적 유대도, 한쪽 팔을 희생하며 쌓아올린 27년의 진심 앞에서는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슈테판을 향해 에미르가 다가가 차갑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크라우스 부사장님, 비즈니스를 하려거든 사람의 마음부터 얻는 법을 배우십시오. 조심해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슈테판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비서들을 이끌고 도망치듯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모든 회의 일정이 끝나고 텅 빈 집무실에 홀로 남은 에미르는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27년 전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아바의 번호를 누르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자 수화기 너머로 덤덤하고도 따뜻한 한국어 인사가 들려왔습니다. 여 에미르, 웬일이야, 늦은 시간에. 에미르는 왈칵 쏟아지려는 눈물을 삼키며 벅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바, 제가 오늘 세상에 진 빚을 갚았습니다. 방금 끝난 장관급 회의에서 우리 튀르키예가 한국을 최종 파트너로 선택했습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아바. 튀르키예 동부 산간마을 27번째 학교 건설 현장의 낡은 사무소였습니다.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늦은 밤. 박진호는 여전히 왼손에 연필을 쥐고 설계 도면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굽어진 오른팔은 힘없이 늘어져 있었지만 왼손의 움직임은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박진호는 연필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빚을 갚다니 무슨 소리야? 에미르가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독일이 4조 유로를 불렀습니다. 일본과 중국도 어마어마한 제안을 했고요. 장관들은 모두 독일을 선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반대했습니다. 27년 전 매뉴얼을 핑계로 도망친 자들에게 우리 조국의 에너지를 맡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바가 오른팔을 잃어가며 저를 구해주고 27년 동안 왼손으로 지어올린 학교와 다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지진 때 단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보고서도 보여줬고요. 박진호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던 27년의 세월이 수조원의 국책 사업 한가운데서 조국의 이름표를 달고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에미르가 목이 메어 말을 이었습니다. 아바가 지은 건 콘크리트 학교가 아닙니다. 27년 동안 우리 튀르키예 국민들의 가슴 속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대한 신뢰를 지어 올린 겁니다. 아바 덕분에 한국이 이겼습니다. 박진호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굽어진 오른팔을 왼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27년 전 콘크리트 잔해 속에서 뼈가 으스러지던 고통. 왼손으로 도면을 그리며 수천 번 연필을 꺾었던 좌절감. 그리고 아빠를 낯설어라 하며 울던 어린 딸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헛되지 않았구나. 내 오른팔이. 내 27년이 헛되지 않았어. 박진호는 한참 동안 하늘을 올려다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에미르. 정말 고마워. 전화를 끊고 박진호는 곧바로 한국에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채 2번 울리기도 전에 아내 윤서현과 이제 26살이 된 딸 서연이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여보,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아내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아빠, 나 이번에 구조 설계사 자격증 땄어. 서연이가 해맑게 웃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건축구조 엔지니어의 길을 걷고 있는 딸이었습니다. 박진호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화면 속 아내와 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서연아, 나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아내가 흠칫 놀라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아니,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할 일을 다 마친 것 같아서. 아내는 수화기 너머로 입을 틀어막고 오열하기 시작했고 서연이도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빠, 진짜 오는 거야. 나 다음 달에 첫 현장 나가는데 아빠가 옆에 있어주는 거지. 그럼 아빠가 27년 동안 못 해준 거 앞으로 평생 다 해줄게. 2달 뒤 박진호는 27년 만에 가족과 함께 카라퀘이 마을을 찾았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을 입구부터 이장 할릿과 수백 명의 사람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플래카드에는 서툰 한글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웅 진호 아바 그리고 그의 가족을 환영합니다. 90대의 할릿이 지팡이를 짚고 다가와 서연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이 아이가 진호의 딸이구나. 내 아빠가 아니었다면 우리 마을은 27년 전에 사라졌을 거다. 서연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마을 한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학교를 바라보았습니다. 학교 입구에는 한글로 무너지지 않는 학교라는 현판이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 정부 관용차 한 대가 학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에미르 차관이었습니다. 그가 다가와 서연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가 서연이구나. 에미르가 바지단을 살짝 걷어 올려 발목의 흉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서연아, 네 아빠가 이 흉터에서 내 생명을 끌어내셨어. 그리고 오른팔 신경을 잃으셨지. 에미르가 박진호의 굽어진 오른팔을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 네 아빠의 잃어버린 오른팔은 이 무너지지 않는 학교들 안에
튼튼한 다리들 안에, 그리고 우리 튀르키예 국민들의 심장 속에 가장 강인한 힘으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넌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를 둔 거야. 서연이가 아빠의 품에 안기며 굽어진 오른팔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수많은 흉터로 뒤덮이고 뼈가 굽어버린 영광의 상처. 아빠, 이거 많이 아팠어. 박진호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하나도 안 아파. 아빠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훈장이거든. 여러분, 지금까지 독일의 4조 유로를 단칼에 거절하게 만든 한 외팔의 한국인 엔지니어 박진호 씨의 27년 추적기를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규모 7.8의 대지진, 41%에 달하는 독일 건축물의 붕괴율, 그리고 박진호 씨가 지은 27채 학교의 붕괴율 0%. 이 세 가지 숫자가 말해주는 진실은 너무도 무겁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27년의 긴 침묵, 가족과 떨어져 피눈물을 흘리며 왼손으로 도면을 그려야 했던 그 지독한 고독. 그럼에도 박진호 씨는 묵묵히 조용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매뉴얼을 핑계로 도망친 선진국들 사이에서 그는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함께 흙더미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바보 같을 만큼 고집스러운 진심이 수조 원의 자본을 이기고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지금 이 영상을 주변에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계산기보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진짜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27년 동안 타국의 오지에서 묵묵히 땀 흘린 박진호 씨와 수많은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을 위해 댓글에 자랑 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지금도 카라크이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는 27년 전 박진호가 왼손으로 처음 지어 올린 첫 번째 학교가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의 현판에는 여전히 서툰 한글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학교, 대한민국의 형제 진호 아바가 짓다. 지금까지 감동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